2015년에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세계 인구는 또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들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산 가능 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 경제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라면 바뀔 수밖에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드는 생각은 젊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데 물론 리스크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세요? 네, 뭐 당연히 저는 넓게 보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좀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를 봐야 되는데 이 인구 이외 재반 변수는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모디라는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 정치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 유입도 이제 촉진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변화와 맞물리면서 인구 증가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 중에서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중동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까지 여자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를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가 이제 차도로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아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개혁적인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데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좀 개혁 개방에 대한 분위기가 가속화되면 인구 문제와 맞물려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 이제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혁까지 같이 가고 있는 데들이 있어서 저는 이것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더 좋은 투자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안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나라들에 투자한다라는 것들은 원화를 버리고 이제 달러로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달러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 통화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나라 통화가 절하될 거냐, 절상될 거냐. 결국에는 그 나라 통화가 이제 비싸질 거냐, 싸질 거냐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런 재반 문제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률적으로 인구 증가하니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손해를 봤던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조심스러운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간접 투자 방법이 제일 맞겠죠. 간접 투자라는 거는 펀드이거든요. 뭐 지금 펀드 중에서도 지금 이 각 국가들의 좀 이제 사무소나 내지는 이제 지점들을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투자 안들을 좀 발굴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선별하는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좀 간접 투자나 ETF 펀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직접 투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현지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 또 달러가 강해질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달러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오늘 지금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1,320원이 넘었는데 저점 대비 지금 100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 오늘 주제가 이제 인구지만 이 인구와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은 소비를 하고 중국은 생산을 한다.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굉장히 당연시 받아들였던 게 최근 3, 40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미중 수교 이후부터 일어났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보면 미국은 작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들을 입안할 때부터 더 이상 중국이 소비하지 않고 이제는 중국이 생산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다라는 것들을 천명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까지는 중국이 생산해주고 내지는 신흥국이 생산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환율은 사실은 안정되고 달러 가치는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역회전이 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리 달러가 더 이상 약세로 가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매달 무역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신흥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계속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미국이 소비하고 이런 나라들이 생산을 했던 그 구조가 바뀌는 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상흑자나 무역흑자들이 줄어드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1,100원이면 바닥이고 1,200원이면 고점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생각하셨던 환율의 밴드가 상하단이 100에서 150원 정도는 올려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상흑자나 무역흑자가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대외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달러는 만약에 이제 자산 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달러는 어느 정도 이제 보유하면서 달러 투자로 하고 내지는 달러로 운용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실 필요가 있겠죠. 언제쯤부터 이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작년 말에 이제 IRA가 천명이 됐고 그리고 유럽도 지금 비슷한 법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제 생산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런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내지는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다 생각했는데 사실 2, 3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무역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